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된 것은 제가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지지만 정작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가까운 친구보다 오늘 만난 낯선 사람이 편해지기도 하고 가끔은 모르는 사람에게 위안을 얻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제 사연을 전하며 작은 위안을 받고 싶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를 가까운 지인처럼 생각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세요. 10여 년 전 대학 시절 처음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대학을 가서 처음 사귄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일 줄 알았어요. 젊은 날의 순진하고 미숙한 감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고 남편 또한 저를 충분히 아껴줬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결실로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고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너무나 기대가 됐어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고생도 고생인 줄 몰랐거든요.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고 하루빨리 노력해서 저희들을 쏙 빼닮은 아이를 갖는 사랑의 결실도 맺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련하게도 행복에 취해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건지 그 사이 저희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이던 시기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시며 그 후로는 엄마와 저 이렇게 단둘이 지내왔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엄마가 혼자 지내게 되셨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에 빠져있던 저는 전보다 엄마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간다고 했었지만 엄마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는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 엄마에게는 안 좋은 전조가 있었던 거죠. 아이고, 또 떨어뜨렸네. 엄마, 괜찮아? 뭐 깨지는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이야? 아유, 별거 아니야. 나이 먹어서 그런지 요즘 자꾸 아기의 힘이 안 들어가서 그래.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닌 거 맞아? 엄마 요즘 자주 넘어지고 손에 힘없다는 소리도 자주 하더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게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거니까 운동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부터 엄마는 넘어지거나 손아귀에 힘이 없다며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생기셨어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진다는 말에 처음에는 저도 엄마도 별것 아니라 생각했지만 자꾸 그러시는 걸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고집 부리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 말대로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며 별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랬던 엄마는 병원에서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진행 속도가 빨라서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충격을 받을 새도 없이 아픈 엄마를 위해 나서야 했던 저는 그날부터 엄마 옆에 상주하며 엄마를 간병하게 됐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하는데 그동안 무신경했던 스스로를 원망하며 저는 조금이라도 엄마의 병을 늦춰보려 노력했죠. 그렇게 친정에서 엄마를 챙기며 지내다 보니 남편에게는 자연스럽게 무신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당시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으로 그런 마음을 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제 상황을 알고 저를 이해해 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남편에게 미안해졌죠. 남편은 저를 안쓰러워했고 걱정하며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 간병하느라 일도 그만둔 저를 대신해 혼자 외벌이를 하며 바쁜 와중에도 병원 다니는 저희 엄마를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남편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준 편이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제가 남편에게 이해를 바라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자 아내의 빈자리에 힘들어하던 남편은 결국 제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알고
그럴수록 내가 당신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것도 잘 아는데 이젠 나도 너무 힘들다. 내가 그릇이 작고 너무 못나서 당신을 더 이해해주지 못하나 봐. 정말 미안해 여보. 남편은 미안하다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에게 더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준 것만으로 충분히 고마웠고 결국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남편을 이해했으니까요. 저야 자식이니 저희 엄마 곁을 지켜야 하지만 그런 제 상황 때문에 남편까지 행복한 일상과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건 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남편을 놓아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 저는 그렇게 합의 이혼을 하게 됐고 그렇게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한 후로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엄마의 간병을 했지만 사실 제 속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음에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별개로 남편과 헤어진다는 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함께한 탓인지 남편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엄마를 위해 살아야 했고 제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 앞에서는 그런 슬픔을 내색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치밀어 오를 때도 저는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 새순물에 눈물을 흘려보내며 홀로 아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오로지 엄마의 간병에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엄마를 원망했던 건 아니었지만 결국 아픈 엄마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됐으니 이제 저한테는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런 엄마를 돌보고 챙기는 것이 남은 제 삶의 목표라 생각하게 된 저는 정말 엄마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픈 부모를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끔씩 힘들고 버거워질 때도 있었어요. 더 나아지는 일 없이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는 엄마를 볼 때면 이게 전부 무의미한 일은 아닐까 회의가 들기도 하고 누구 하나 도움받을 것 없이 혼자 간병을 해야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벅찬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저는 저와 상황이 비슷한 한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계시던 병원에 전신을 다쳐 재활치료를 하러 다니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 곁에는 항상 아드님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연배시고 아드님도 저와 비슷한 또래인 듯 보여서 어쩌면 비슷한 사정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며 가며 만나다 보니 언젠가부터 눈인사를 주고받게 됐고 나중엔 얘기도 하고 점점 가까이 지내게 됐어요. 그렇게 알게 된 호진 씨는 참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평소에도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웃는 낯으로 인사를 하기에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알고 지내다 보니 사람이 배려심이 있고 속 깊은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원래 외향적인 편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던 제가 호진 씨와는 빠른 시간 내에 가까워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둘 다 힘든 점이 비슷한 사정에 남들한테는 말 못할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고 호진 씨에게 위로를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호진 씨는 힘들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언제 좋아지실 수 있는지 기약도 없고 완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희망을 바라는 게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엄마를 포기할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제이 씨는 잘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식 입장이라고 해도 다들 제이 씨처럼 하진 못해요. 제이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건 어머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자신하진 못하겠어요. 가끔은 제가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픈 엄마가 저보다 훨씬 힘드실 텐데 그런 엄마를 앞에 두고 이런 고민이나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 힘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힘든 와중에 어머니 생각을 더하는 제이씨야말로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시는 거죠. 저도 늘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만 괜찮은 척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렇기에 제이씨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호진 씨는 엄마 일로 힘들어하던 제게 전 남편도 해주지 못한 위로를 해줬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호진 씨에게 위로와 많은 도움을 받게 됐죠. 늘 제가 필요할 때마다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호진 씨가 저는 무척 고마웠어요. 그렇게 호진 씨에게 여러 번 도움을 받으며 고마움을 느끼게 된 저는 그 후로 호진 씨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엄마 건강만 챙겨도 버거울 상황에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제가 속없다 싶기도 했지만 가장 힘든 시기에 친절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건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간다고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이미 한번 이혼하며 결혼에 관한 생각을 접은 제가 호진 씨에게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을 드러낼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로 좋은 친구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호진 씨가 제게 마음을 고백해왔습니다. 제이씨, 저 제이씨 많이 좋아합니다. 이런 제 고백이 제이씨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알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이씨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있고요. 우리 분명 잘 통했잖아요. 저는 이 감정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이씨 생각은 어떠세요? 설마 호진 씨가 고백을 해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호진 씨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날 생각이 없던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단번에 거절한다면 어렵게 얘기를 꺼낸 호진 씨가 크게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또 제가 호진 씨에게 호감이 생겨 호진 씨를 오해하게 만든 건 아닌지 그래놓고 거절한다니 제가 참 염치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지지 못할 마음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나이에 적당히 연애만 하다가 끝날 수도 없고 서로 힘든 상황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관계는 시작하지도 말아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호진 씨에게 단호한 거절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호진 씨. 호진 씨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저는 지금 누구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아니,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호진 씨도 알겠지만 저는 지금 혼자서 저희 엄마 챙기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그런 문제로 이미 한번 이혼도 했어요. 저는 엄마 일만으로 벅차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 쓸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거절할게요. 제이씨가 뭘 걱정하는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고민하다 얘기 꺼낸 거고요. 저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호진 씨도 우리 사정 모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같이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서로에게 충분히 도움되지 않나요?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주면서 많이 나아졌잖아요. 나 앞으로도 제이씨 돕고 싶어요. 제이씨 혼자 힘들고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아요.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현실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같이 있으면 서로를 더 힘들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호진 씨도 나 같은 사람 말고 호진 씨한테 도움될 만한 더 좋은 여자 만나요. 미안해요. 그렇게 저는 호진 씨의 마음을 거절했지만 호진 씨는 이후에도 계속 전처럼 저를 돕고 챙겨주며 변치 않은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호진 씨의 태도가 저를 자책하게 하고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나를 그만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고맙고 많은 위안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이기적이게도 자꾸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분명 전 남편과 엄마 문제로 이혼하고 난 이후 마음의 상처를 입고는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고 기대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고 생각하게 됐지만 한결같은 호진 씨를 보며 이 사람은 다르지 않을까 자꾸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제 곁에서 한결같이 저를 좋아해주는 호진 씨는 제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결국 저는 마음이 가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진 씨와 연인이 됐고 호진 씨는 저를 더 이상 혼자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제게 결혼하자고 말해줬어요. 제이씨, 이제 나랑 결혼하자.
우리 결혼하면 내가 제이씨한테 해줄 수 있는 일도 훨씬 많아지고 제이씨도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우리 결혼하고 나중에 제이씨 어머님도 모시고 살자. 어머님 병원 퇴원하시면 공기 좋은 곳에 집 구해서 매일 산책도 시켜드리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고 사는 거야. 그럼 제이씨도 마음 편하고 우리도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제이씨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자신도 아픈 어머니 모시면서 어려운 상황에 먼저 선뜻 저희 엄마를 모시겠다고 말을 해주는 호진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쉽게 못 믿을 말이었지만 그동안 호진씨를 지켜보며 늘 믿음직한 모습을 봐왔기에 저는 결국 호진씨를 믿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는 제 욕심인 걸 알면서도 저도 호진씨 말대로 다시 행복해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호진씨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됐던 저는 얼마 후 시모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며 조촐하게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결혼이 처음도 아닌데다가 엄마도 몸이 불편하신 와중에 결혼식을 올릴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내 욕심만 부리는 건가 싶어서 엄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건지 남편은 결혼 후 저희 엄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못하는 사위 노릇을 하며 저를 기쁘게 해줬어요. 남편은 틈날 때마다 저희 엄마를 찾아와 말하지 못하는 엄마를 대신해 혼자 떠들며 엄마의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눈만 반응하는 저희 엄마를 보며 얘기를 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닐 텐데 남편은 누워 계실 장모님이 심심하실 거라며 늘 그렇게 저희 엄마를 챙겨줬어요. 몸은 굳었지만 의식은 있는 저희 엄마에게 그만한 기쁨이 또 어디 있었겠어요. 언제부턴가 저도 말씀 없는 엄마에게 익숙해져 혼잣말도 잘하지 않게 됐는데 그런 저희 엄마를 배려해서 일부러 더 얘기하고 찾아와주는 남편이 저는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에게 아들처럼 정성을 쏟던 남편을 보며 당연히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시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시모는 재활을 받고 있어서 저희 엄마보다는 나은 사정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환자였고 손길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남편이 저희 엄마를 너무 챙기다 보니 시모에게 소홀해질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모가 괜히 제게 아들을 뺏긴 기분을 느끼지는 않으실까 염려됐죠. 솔직히 섭섭하다고 말씀하셔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표현 한 번 없이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배려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혼자 엄마의 간병을 해온 것을 아시고는 둘도 없는 효녀라며 칭찬해줬고 힘들고 외로웠겠다고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이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 거야. 그런데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씩씩하게 잘 지낸 거 보면 너무나 태견하구나. 그동안 혼자 고생 많았지. 이제는 우리 호진이가 있으니 혼자 앓지 말고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예쁘게 살려문나. 나는 그거면 더 바라는 게 없어. 나는 우리 며느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구나. 호진 씨가 사려 깊고 다정한 게 다 시모에게서 배운 것인지 시모 역시 남편처럼 제게 많은 위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마치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시모 덕분에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저도 시모에게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제게 뭐 하나 바라는 게 없는 시모였지만 저는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하는 만큼 시모에게도 해드리고 싶었고 저도 항상 잘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시모의 생일이 됐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픈 저희 엄마 관련으로 남편에게도 시모에게도 고마운 일이 너무 많아서 시모 생일은 정성껏 챙기려고 했었죠. 그래서 시모의 생일날 온전히 집중을 하기 위해 시모 생일 앞뒷 날로 해서 저를 대신해 엄마를 돌봐줄 간병인을 구했어요. 당연히 엄마에게도 양해를 구했고요. 엄마도 제가 그동안 두 사람에게 많은 위안과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흔쾌히 그러라고 답을 주셨고 사돈의 생신을 직접 축하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저를 통해 전할 축하의 말과 함께
선물을 부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착착 준비됐고 저는 그동안 시모에게 가졌던 존경심과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고자 생일 준비를 정성껏 했죠. 그리고 시모의 생일날 남편과 입을 맞춰 깜짝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모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보였어요. 저는 기뻐하는 시모의 얼굴을 보며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시모의 생일날을 제가 잘 준비하고 기뻐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고 만족했던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착하고 고마운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안도를 하게 됐죠. 이 가족들과 함께라면 앞으로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서로 의지하고 용기를 주며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모의 생일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냈고 끝까지 잘 마무리한 채 시댁에서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자리에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새벽중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인해 잠에서 깨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숙취로 인한 두통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원래 술을 조금도 못하는데 그날은 분위기에 취해 또 시모가 건네는 술을 거절할 수 없어 술을 두세 잔 정도 마시게 됐거든요. 평생 술을 입에 댄 적이 없다 보니 그 두통과 계속된 어지러움이 숙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 좀 낫나 싶어서 주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옆자리에 남편이 없다는 걸 그제야 발견했어요. 즐거운 분위기 속 남편도 과음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숙취로 밖에 나와 있나 싶어 천천히 방문을 열고 주방 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주방과 거실은 깜깜했고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의 목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죠. 남편의 목소리는 시모의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도 시댁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자다가 일어나 새벽 중에 얘기를 하나 싶어서 말이죠. 혹시 저 모르게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건가 싶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엿듣게 됐죠. 엄마, 진짜로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엔 계속 이렇게 지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도 봤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우리 지금처럼만 지내면 굳이 손 쓰지 않아도 원하는 거 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이구 이놈아, 그거야 아직 쟤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지. 그 콩깍지가 얼마나 갈 것 같아? 시간 지나고 여유 생기면 쟤도 너나 나나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 지금이야 쟤같이 엄마 챙긴다고 정신없어서 너랑 내게 위로받는 게 고마워서 우리 말이 안 맞아도 조금 어색해도 그냥 넘기겠지만 나중에도 그렇겠냐고. 그리고 이대로 살 거면 너 뭐하러 꽁디를 쟤를 만났어? 너 돈 벌 생각 없어? 돈이야 저 사람 옆에 있어도 생기잖아요.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 전부 저 사람 재산이 될 건데 그럼 그 돈이 제 돈이나 마찬가지죠. 이놈이 이제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그럼 너 지금까지 한 거짓말은 어떻게 수습할래? 당장 왜 회사 다시 안 다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말이야. 지금까지 놀고 먹고 있는 거야 내 치료 돕는 것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내가 다 나으면 그때 무슨 핑계 대려고 그러냐? 그때 네가 거짓말한 거 다 들통날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제가 우리가 한 말들 전부를 의심하게 된다니까. 그렇다고 네가 진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뭐 그렇게 팔자 좋은 소리를 하고 있냐? 하루라도 빨리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이나 하고 있을 시간에. 그리고 제 엄마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래?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그 많은 재산이 남아있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냐고. 너 지금 팔자 좋게 사는데 취해서 원래 네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쟤한테 접근했는지 잊은 것 같은데 정신 차려라. 지금 쟤는 김호진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거짓말로 만들어낸 잘나고 착한 김호진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마저 얘기하자. 쟨 좀 어때?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골아떨어져 있든? 약은 그 정도 타면 될 것 같아?
네, 눕자마자 자더라고요. 근데 수면제 양에 대해서는 좀 더 양을 줄이고 늘려보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잠을 참으면 참을 수 있는 정도 같아서요. 그래? 그럼 약은 좀 더 확인을 하는 걸로 하자. 그러려면 오늘같이 제가 술 한두 잔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여러 번 만들어야 해. 그러니까 네가 쟤네 엄마 걱정 덜하게 더 잘 좀 해봐. 나도 신경 더 쓸 테니. 그리고 엄마가 알아보라는 거 확인해봤니? 저번에 든 보험 약관. 그거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라. 그래야 그거 맞춰서 사고를 세팅하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안다는 놈이 아까 그런 팔자 좋은 소리나 하고 있어? 몇 번 해봤다고 다 아는 것처럼 굴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 대충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돈 못 받는 상황 만들지 말고. 그리고 쟤네 엄마한테도 앞으로 더 신경 써라. 쟤 죽고 나서 그 여자에게 믿을 사람이라고 너밖에 없도록 만들려면 그래야 그 여자 돈까지 꿀꺽할 거 아니야. 그 여자 돈까지 받고 이번 일 마무리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짓거리 안 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하나 허투루 준비하지 말고 꼼꼼히 하라고. 알겠어? 시모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를 듣자마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 하나하나 너무 놀라웠으니까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너무 많았어요. 우선 어디까지 저에게 거짓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모습과 진짜 남편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또 저에게 고의로 접근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저에게 고의로 접근한 이유는 돈 때문인 것 같았어요. 보험금이니 보험 약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니까 말이죠. 저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고 혼자 된 엄마의 재산까지 탈취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 그날 제가 먹는 술에 수면제를 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눕자마자 잠에 빠져들었고 중간에 일어나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러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였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 내게 가장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접근했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이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범행 계획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됐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 사람보다 장모님이 저를 더 믿고 있으니. 자기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딸이 저 덕분에 다시 웃게 됐다면서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도 알다시피 저 사람이나 장모님 주변에 다른 가족은 없어서 우리 계획대로만 실행되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저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엄마랑 다이 둘이서 저 사람 보내는 계획만 잘 짜면 그 다음에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 뭐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내가 말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번 일 마치고 나면 다이도 손을 쓸까 생각 중인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네? 다이까지요? 걔는 왜요? 걔가 뭘 잘못했다고? 왜? 뭐 그래도 본처라고 마음이 쓰여? 너 걔 사랑하지도 않잖아. 그냥 우리 말 잘 따르니까 데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일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요. 도움되는 애를 왜 굳이 건드려요? 물론 저도 걔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일 하는지 다 알면서도 돕고 있는 착한 앤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걘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우리야, 내가 네 엄마고 네가 내 자식이니까 서로에게 좀 삔또가 상했다고 해도 걱정할 일이 없는데 걔는 아니잖니. 그렇다고 우리가 걔 눈치 보면서 살 수도 없고 걔가 변심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번 일 끝나면 걔도 처리하는 걸로 하자. 그래도 그건 좀... 너도 이제 이번 일 끝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새 인생 살 텐데 네 과거 아는 사람을 데리고 있을 거야? 걔가 뭐 대단한 여자라고. 더 좋은 여자랑 새 출발해야지. 안 그래?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다이 걔는 눈치가 보통이 아닐 텐데. 그건 며느리 죽고 이번 일 끝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꾸나.
우선은 내게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소리야. 그럼 내일 한 번 더 술자리 만들고 약을 좀 더 넣고 확인해보는 걸로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두 사람의 대화가 마무리되면서 저도 급히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몸을 눕히고 잠을 자는 척 연기를 해야 됐죠.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누울 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너무 크게 울리는 제 심장 소리 때문에 제가 조금 전까지 깨어 있었다는 걸 남편에게 들키게 될까봐 잔뜩 긴장하고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그 요동치는 심장 소리는 저에게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는 바로 잠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뒤로도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 듣게 된 이야기로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됐고 무서운 마음에 심장도 터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도망칠 생각도 해봤지만 혹시 남편도 자는 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꼼짝도 못한 채 그대로 눈만 감고 있었죠. 그렇게 눈만 감은 채 날을 새게 됐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요동치던 심장은 조금 진정이 됐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어요. 평소와 같은 시모와 남편의 작은 행동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었죠. 하지만 겉으로 표를 낼 수가 없어 정말 고생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더는 시댁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같이 사는 집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제가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은 엄마가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모에게 엄마 핑계를 대고 병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나 지금 엄마한테 가야 되겠는데? 지금? 오늘 저녁까지 집에 있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근데 간병해주시는 분이 일 생겼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럼 그 간병인 고용한 곳에 전화해서 사람 바꿔달라고 하면 되지. 미안. 내가 보지도 않고 아무나 우리 엄마 간병인으로 두기엔 좀 그래서. 내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어머님께서 서운해하셔도 당신이 잘 좀 해드려. 알겠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행히 남편과 시모는 절 붙잡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다른 의심을 사지 않고 그 집을 도망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남편과 시모가 나눈 어제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는 쪽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남편의 외투 안주머니에 꽂혀있던 쪽지였는데 거기엔 어제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죠. 제가 죽었을 때 나올 보험금 계산과 보험금 약관 확인하기, 저희 엄마가 혼자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돈을 받을 건지 등등 두 사람의 계획과 그 과정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마치 낙서하듯이 적어놓은 그 쪽지를 보게 되자 다시 온몸이 떨려왔어요. 당장이라도 시모와 남편이 저를 죽일 것만 같더라고요. 1초라도 더 그곳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곧바로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곤 내일 오전까지 엄마를 봐주시기로 하셨던 간병인 분을 돌려보내고 제가 엄마 곁에 있게 됐죠. 그래도 병원에 도착하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제 곁에 있기도 했고 병원 내 간호사와 다른 환자, 간병인들까지 있었으니까요.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선 두 사람도 제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버티고 있다 한들 얼마 동안이나 버틸 수 있냐는 거였죠.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병원에서 머무른다고 했다간 오히려 두 사람의 의심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들의 계획을 알아차린 걸 의심할 수 있었죠. 그렇다고 두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밖에서 생활하는 건 제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것조차 여의치 않았어요. 두 사람의 계획을 입증할 증거가 제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녹음하기는 했는데 제가 녹음한 부분부터는 저를 해코지하겠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시댁에서 도망을 치기 전 확인했던 쪽지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 쪽지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이 저를 의심할 것 같아서 두고 왔었죠. 물론 그 쪽지가 있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경찰 측에서도 의심은 하겠지만 그게 두 사람이 저를 죽인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설프게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제가 두 사람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걸 알리는 셈이 될까 싶어 신고하는 것도 포기하게 됐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괴로워 병실 밖 복도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번뜩하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의 사람이 절 도와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바로 남편과 시모의 대화 속에 등장했던 남편의 본처가 말이죠. 어제 분명 시모도 남편도 자신들의 일을 돕고 있는 남편의 본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아 꽤 오래된 사이 같았고 두 사람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많은 걸 아는 듯 보였죠. 그런데 그 본처를 시모가 먼저 제거하자고 했고 남편도 큰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나 저나 결국 두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할 상황이었어요. 그 순서만 달랐을 뿐이지. 만약 이 사실을 그 여자가 알게 된다면 저를 도와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로 여자를 설득한다면 두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그에 관한 증거를 경찰에게 꺼내놓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남편의 본처라고 하는 그 여자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시 남편이 있는 집으로 향해야 했죠. 무서웠지만 남편과 시모도 당장 저를 어떻게 할 생각이 아닌 듯 보였고 저도 제 주위에서 두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선 그 여자의 번호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쉬웠죠. 남편은 제가 자신의 정체와 계획을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흔적을 철두철미하게 지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처의 이름 그대로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진 않았고 대화 내용도 별것 없었지만 유독 자주 통화하고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의 연락을 하는 걸로 보아 그 연락처의 사람이 본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공중전화로 해당 연락처의 주인이 남편과 시모의 대화 내용에서 나온 남편의 본처 다이 씨라는 걸 확인해봤습니다. 확인을 마친 뒤에는 택배 직원인 척하며 여성의 주소지를 알아냈죠. 그리곤 여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찾아가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오전에 연락한 택배기사입니다. 물건 앞에 놓고 가세요. 배달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거 수치자 확인이 필요한 물건이라 서명이 필요합니다. 네? 아니 무슨 물건이길래? 뭔데요? 어디서 보낸 건데요? 물건은 어딨어요? 다이씨가 맞으시죠? 누구세요? 김호진 씨 아시죠? 다이씨가 김호진 씨 아내분이시고요. 아니요. 저 그런 사람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돌아가세요. 잠깐만요. 저 그쪽이 김호진 아내라는 거 다 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람 엄마가 하는 일을 돕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피하지 마시고 대화 좀 하시죠.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이러네? 저기요. 그쪽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택배기사 사칭하고 남의 주소 알아낸 다음 이렇게 찾아오는 거 범죄 아니에요? 경찰에 잡혀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손 놔요.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요. 경찰 부를까요? 불러서 그동안 다이씨가 그 사람들 도운 일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할까요? 아니 이 여자가 아까부터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네? 이거 놓으라고요. 그쪽도 위험해요. 나 다음에 그쪽이 당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다이씨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당신도 위험하다니. 설마 당신이 제 이름 정도는 아시죠? 지금 김호진과 그 엄마에게 속고 있는 사람 이재희라는 건. 아니요 모르는데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가세요. 얼른 가시라고요. 여잔 제가 범행 계획을 알고 찾아왔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모르쇠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을 남편 또는 시모에게 알릴 생각이었는지 휴대폰으로 연락하려고 했죠. 그래서 전 여자가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요?
나 다음에 당신이라고. 나 죽고 그 인간들 원하는 대로 돈 챙기면 당신도 죽인다고 했다니까? 내가 다 말해줄 테니까 제발 진정 좀 하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이러다 그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땐 나나 당신이라 바로 위험해진다고요. 저는 흥분에 날뛰려는 여자에게 소리를 질러대며 우선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제 외침에 여잔 놀랐는지 당황스럽다는 상태로 저를 집 안으로 들였죠.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여자에게 녹음이 된 내용과 함께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녹음된 내용과 제 얘기를 모두 듣게 된 여자는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자기가 배신당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흔들리고 있는 여자가 제 쪽으로 돌아설 수 있게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솔직히 제 부탁이 다희 씨에게 어려운 선택이라는 건 알아요. 그 인간을 오랫동안 좋아했고 이제까지 부부로서 살아왔으니까. 그런 사람을 배신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요. 그런데 전 다희 씨가 분명히 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어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분노와 배신감을 주는지 아니까. 그 잠깐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온 나도 이렇게 분노하는데 다희 씨는 얼마나 더 큰 분노를 느끼겠어요. 거기다 그 인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까지 사랑했는데 그 결과가 다 쓴 물건 취급하며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 그 인간들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방금 두 사람이 하는 말 들었잖아요. 다희 씨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설령 저는 아무 일 없이 그 사람들과 끝낸다고 해도 다희 씨는 똑같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날 좀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지금 제이 씨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 제가 자수하고 범행계 경찰들한테 털어놓는다고 그 사람들 처벌받는 거 없어요. 해봤자 사실혼 관계 속이고 결혼한 거? 그것 빼곤 마땅히 죄가 성립 안 된다고요. 범행 전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아니라고 시침이 떼면 제가 말한 증언도 무용지물이라고요. 그럼 과거에 저지른 일들은요? 두 사람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들을 저지른 것 같은데 저한테 하려는 것처럼 사람 목숨 노린 다른 범죄는 없었어요? 한 번 제이 씨 전에 한 명 했다고 들었어요. 그땐 제가 너무 겁을 내서 가담 안 했고요. 그거 말고는 크고 작은 사기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이 씨가 병원에서 시어머니 마주쳤을 때도 보험 사기 쳐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람 해한 사건은 마땅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도망치세요. 저는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까 우선은 그 사람들 피해서 제이 씨가 도망치시라고요. 제가 도망치는 시간 정도는 벌 수 있게 해볼게요. 다희 씨를 설득하는 건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을 사회와 격리할 수 있는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희 씨와 함께 다른 방법은 없을지 서로 얘기를 나눠가며 고민했는데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죠. 결국 제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다희 씨가 두 사람의 계획을 조금 더 일찍 서두르게 만들고 저 자신이 미끼가 되어 증거를 잡기로 한 거죠.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다희 씨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이 계획을 실행하도록 행동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두 사람의 행동을 따르며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고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이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날을 기다리게 됐죠. 이후 긴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이 계획을 실행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날까지도 전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줬어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말이죠. 남편이 권한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시는 척만 하고 다른 병에 따라 버렸죠. 하지만 수면제가 드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이후 두 사람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저를 데리고 나와 차에 태웠고 어디론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감시 카메라와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내렸죠. 이후 남편은 제 손과 차량 핸들에 스카프를 묶어 고정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속셈이었으니까요. 호진아, 너무 꽉 묶으면 안 돼. 사고 났을 때도 묶여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니? 이제 곧 있으면 완전 정신이 들 텐데 그 전에 끝내야 해. 그러니까 얼른 서둘러. 거의 다 했어요. 그나저나 밤에 오니까 여기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바로 즉사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죽으면 수면제 검출될 수도 있다던데. 그거야 수면제 하나를 더 먹였을 때나 나오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양을 확인해가면서 조절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밤이라서 높아 보이는 거야. 문제될 거 없으니까 얼른 보내기나 해. 두 사람은 제가 다 듣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눴고 남편은 마지막으로 차량 엑셀을 고정하려고 했죠. 그때 제가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있는 남편에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밝혔죠. 당신들 이제 끝이야. 지금 이 짓거리들 다 녹음 촬영됐다고. 뭐야? 당신 정신이 들었어? 언제부터?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있었어. 당신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정신을 놓고 있을 수 있겠어? 지금 경찰들 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허튼 짓 그만하고 이 짓을 포기해. 무슨 소리야? 당신을 죽이다니. 우리가 왜 그래? 그래? 그럼 아까 당신 엄마랑 나눈 얘기는 뭔데? 그 대화 다 녹음됐다니까? 거기다 당신들이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도 전부 증거로 가지고 있어. 경찰들 오면 그거 다 넘길 거야. 방금 전 엄마랑 한 대화는 범죄 프로에서 본 게 생각나서 그 얘기 했던 거야. 여기가 그것과 비슷해서. 여보, 왜 생사람을 잡아? 그리고 우리가 무슨 계획을 짜고 준비했다고 그래? 응? 당신 내가 아까 경찰 온다고 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당신 엄마가 나 감시하고 있어서 나 신고 못하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경찰이 여기로 오고 있을까?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나 도와주는 사람 다이씨야. 그래서 당신 엄마가 날 죽이려고 세운 계획과 준비에 대한 증거들 다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당해주고 있었던 건 그 증거를 확실히 모으기 위해서였고. 그래도 한 번쯤은 망설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단 한 번을 망설이지 않더라?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니?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나 너네 모자 속셈 다 알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내 목숨, 우리 엄마 재산까지 노리는 거 다 안다고. 두 사람 이제 끝이야, 끝. 제가 쏘아붙일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했던 두 사람은 다이씨가 제게 돌아섰다는 말에 모든 걸 포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곤 제게 어떻게 다이씨가 자신들을 배신하게 된 거냐고 묻더라고요. 다이가 왜? 당신 우리 계획은 어떻게 알았어? 다이는 왜 당신을 도와주고? 그거야 두 사람이 조심스럽지 못해서 그러지. 당신 어머니 생일날, 그러니까 나한테 수면제를 처음 먹인 날,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때 나에게 접근한 이유와 날 죽일 계획, 또 다이씨를 죽이겠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에 다이씨 찾아내서 내가 녹음한 두 사람 대화 내용을 들려줬지. 다이씨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말을.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겠어. 그것도 당신들 뒤치다꺼리 다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던 사람이니까 분노가 더 컸고, 덕분에 이렇게 당신들 경찰한테 신고할 수 있었어. 그때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엄마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러게 내가 다이 못 버린다니까. 진짜. 뭐? 야, 그게 왜 내 탓이야? 너도 처음에만 다이 못 버린다고 했지. 그 다음엔 내 말에 동의했잖아. 젊고 예쁜 년 만날 거라며. 그리고 그때 네 마누라 잠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 못한 네 책임이지.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두 사람은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서로의 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언쟁이 끝나게 된 건 각자 경찰차를 타고 연행이 되면서였죠. 이후 두 사람은 살해를 계획하고 공모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어요. 또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죠. 다이 씨는 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두 사람이 이전에 저지른 사기 사건을 도운 혐의로 짧은 형을 처벌받게 됐어요. 이후 저는 두 사람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똑같을 순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잘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말이죠. 사람에게 마음을 사기당하는 일을 직접 겪게 되니 이게 피해자의 잘못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자책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다른 분들의 위로인 것 같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질책은 마시고요. 위로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